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객관식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한 15회, 16회 정도 해가지고 객관식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목금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부담될 수 있는데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좀 들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지만 핵심 포인트, 출제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이게 핵심 정리에서 했던 건데 핵심 정리 그 책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그게 약간 여기 들어간 걸 업그레이드 한 건데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자꾸 봤으면 좋겠는데 안 들고 다니면서 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요 문제지가 좀 두꺼워지긴 한데 문제집 책에다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게 출제 포인트니까 그거와 관련된 간단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이걸 설명한 다음에 문제 양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이론을 자꾸 듣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0문제를 5번 푸는 거랑 1000문제를 한 번 푸는 거랑 이렇게 봤을 때 한 100문제 핵심되는 문제를 여러 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차차 말씀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요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세요. 여기서 복습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쉬는 시간에 눈으로 그 문제 자체를 통으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가지고 몸에 체화시키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고 이거는 손대면 안 될 문제다. 그러면 손대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많이 좀 풀 수 있지만 지금 2분이나 1분 내에는 못 풀 것 같다라고 하면 아예 손 안 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습득하셔야 되는데 내가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거꾸로 제가 경제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으로 다시 가서 보면 될까요?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약간 기본서를 참고해서 그 파트를 보는 건 괜찮은데 복습을 자꾸 하셔서 문제를 거의 암기할 정도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거기다가 리스트를 제가 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인접된 문제는 풀진 마세요. 아예 X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복습 문제를 오늘 쉬는 시간에 잠깐 보시고 끝나고 또 다시 보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주말에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을 때는 인접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반복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간평사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면은 80점 이상을 받을 것 같은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잖아요. 했다 안 했다 문제도 푸는 거 뭐 안 했다 뭐 공식 몇 개 암기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거짓말 안 하고 꽈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60점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한 80점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실수하고 뭐 아직 완전히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이제 60점 정도 되고 조금만 하시게 되면 이 경계선상이 좀 맞추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용어 정리 같은 것도 넣어놨으니까 심심하면 그것도 좀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객관식 책은 장점이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목차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데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는 제가 이제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예전에 객관식 할 때는 따로 뭐 시험을 보거나 풀 문제를 더 드리거나 그랬는데 그건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좀 문제를 드렸으니까 더 하지 마세요. 이 책에 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풀어드린 걸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돼 있는 걸 잘 보시면 되는데 미시랑 것이랑 좀 틀려요. 미시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 이론 뭐 생산자 이론 이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어요. 완전 경쟁, 독점, 뭐 공공재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공공재 문제를 풀었으면은 공공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두리뭉실하게 쭉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업, 인플레이션 그렇게 파편적인 것도 있지만 ISLM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시장, 금융시장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약간 미시랑 거시랑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어려운 파트가 사실 소비자 선택이론 파트가 좀 어렵거든요. 보상 수요, 뭐 무차별 곡선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는 데까지 하시되 나중에 이제 문제 맞추실 때는 이제 수요 공급 이거는 이제 100% 맞추셔야죠. 생산자 이론이 좀 쉬워요. 생산자 이론과 비용 함수 그거 완전히 맞추시고 완전 경쟁 시장, 뭐 독점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그냥 정답률을 거의 80% 이상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 이것도 좀 쉬운 파트니까 그거 완전히 맞추시고. 근데 거시는 조금만 하시게 되면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차차 말씀드릴 텐데 정리하시고요.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공부할 때는 그 문제는 잘 풀려요. 근데 이게 진도가 나가게 되면 앞에 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식 할 때는 그 파트만 복습 잘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객관식까지 끝난 다음에 1월이나 이거 복습하실 때는 카테고리별로 있잖아요. 거기서 한 문제씩 보세요. 1번 카테고리에서 한 문제, 2번 카테고리에서 한 문제, 뭐 생산자 이론 한 문제, 완전 경쟁 한 문제, 독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방법은 간평사 기출문제 한 5개년 정도 해가지고 5개년은 좀 많아 보이면 한 3개년 뭐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하루에 20문제씩 이렇게 쫙 보시게 되면 전 범위를 다 다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복습 잘 하자. 그거 제가 강조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핵심 이론 정리에서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봐요. 경제학. 제가 판서하는 거는 눈으로 보셔도 되는데 필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여백에다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필기 따라오다가 내용을 놓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필기를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세요. 근데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왜 난방을 틀었지? 이게 이따 꺼버릴게요. 그래서 추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한 한 필기하시면서 입으로 읊조리시면서 눈으로 사진 찍듯이 이렇게 착각착각 이렇게 공부하시고 제 생각에는 1시간 동안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할 텐데 50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략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시간 수업하면 3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문제 중에 쉬운 거 빼고 좀 거기서 10개 정도 있잖아. 괜찮은 거 사진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시거나 어디 갈 때 버스 이상한가? 동영상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나 뉴스 오늘 수능 문제 뭐 나왔나 그런 거 왜 봐요? 보지 마시고 쉬웠대 국어. 근데 뭐 선생님들이야 쉬웠다 그러지. 학생들은 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한 30문제 풀어드렸으면 거기서 한 15문제 한 절반 정도 아니면 10개 정도 문제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확대해서 문제를 암기하세요. 암기하면 됩니까? 원래 그런 거죠. 암기한 다음에 거기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게 내가 풀 수 있는 거고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리고 딱 봤더니 이거는 되게 낯설어. 그럼 손대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내일 또 수업 있잖아요. 오실 때 또 뭐 해요? 사진 찍은 것도 보는 거지. 보면서 문제를 거의 암기해서 이따 말씀드리니까 야, 너 그때 옆에 분하고 이제 혹시 친하게 되면 야, 너 그때 봤던 그 수요 공급 무슨 칠레, 포도주 그런 문제 있는데 야, 그런 문제 너 그 기억나냐? 그럼 그렇지. 그 문제 서로 대화가 돼야 돼. 아니, 칠레가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시면 이제 거의 문제가 어떤 토픽의 주제고 스토리가 이해가 되면 그다음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 거 하시고 다른 과목도 그렇게 스마트폰 그렇게 활용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공부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무슨 뭐 암기장 뭐 그런 어플이 뭐 있대요. 그래서 암기할 만한 것도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암기도 하시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경제학이란 뭘 다루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뭘 먹을지, 어떤 강의를 들을지, 어떤 자격증 준비할지 아시겠지만 이 선택의 출발 자체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그걸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근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수평축에 뭐냐면 희소한 자원인 Q,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Q를 배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게 가격이죠. 특히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이 가격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이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시그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 역할을 하는 가격이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잘 배분된 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합리적인 상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낭비 없이 배분한 것을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공평성이라는 것도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효율적,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시장 하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소비자가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생산자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되는 것이죠. 소비자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얼마나 돈을 최대한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인가를 나타내요. 이게 수요 곡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많은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도출합니까? 라고 하면 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수요 곡선 도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뭘 배웁니까? 라고 하면 이 수요 곡선 우화형하는 거, 도출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는 어떤 선택합니까?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거예요. 네,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아니면 주어진 물건에 대해서 최소한 얼마나 돈 받을래? 이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게 생산자의 선택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시장이 되는 건데, 시장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도 이득을 얻고 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도 이득을 얻게 되는데,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요, 이거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이게 소비자 잉여고요. 생산자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잉여를 얻게 됩니다. 이거 면적 이미지로 생각하시죠.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상태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효율적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낭비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낭비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 제약 조건 하에서 극대화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낭비가 없는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수요 공급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 맥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사회 후생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그래서 저 뒤에 사회 후생 함수 이런 것도 또 배우긴 하죠. 그때는 약간 공평성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 사회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어떤 결과는 어디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요거 수요 공급 곡선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경쟁이 치열할 때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게 효율성, 사회 후생이 극대화돼서 우리는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저 뒤에 나중에 뭐라 그러죠? 후생 경쟁, 이게 제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일반 균형에 맡기게 되면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게 후생 경제 제1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 자체는 이제 경제학의 출발 자체가 저기서 희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짝 포인트 1 해가지고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것을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 자체인데, 희소성 거기 보시면 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 대가를
opportunity cost에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회비용과 비교해야 될 게 매몰비용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닥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살짝은 알아두셔야죠. 매몰비용 거기 볼까요? 기회비용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에 따른 자신의 그 아쉬움,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매몰비용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일단 지출하면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선택할 때 뭐 어떻게 회수가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선택시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뭐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의사결정이 선택이죠. 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회비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슈거리를 좀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한번 볼게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X제가 되고 이게 Y제가 돼요. 뭐 경제학 점수고 저게 회계학 점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경제학 점수에다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회계학 점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요거 경제학 점수라고 하고요. 요거 회계학 점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경제학 점수에다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동과 시간과 투자하게 되면 회계학 점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곡선이 얻어지게 돼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산 가능 곡선이 이거보다 좀 가파르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는 경제학 점수 빵점이야. 그래서 경제학 점수를 이만큼 10점 올리기 위해서는 파랑이랑 빨강이랑 누가 더 경제학 점수를 10점 올리는데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파랑이에요, 빨강이에요? 빨강이지, 빨강이. 그렇죠. 왜냐면 파랑이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경제학 점수 이만큼 얻기 위해서 델타 X 하기 위해서 YJ는 회계학 점수가 요만큼 포기해야 되는데 빨강이는 훨씬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인데 PPC라고 얘기합니다. Product Possibility Curve라고 하는데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하면, 가파르면 이게 의미가 뭔가라고 하면요. XJ를 한 단위 더 추가 시, 한 개라고 할게요. 한 개 더 추가 시, 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Y제로 표시하는 거야. 치르는 대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대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Y제로 표현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PPC의 기울기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결국 XJ를 내가 하나 더 생산하는데 따르는 대가,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따라서 PPC의 기울기는, 자, 관심사가 되는 게 X입니다. XJ의 기회비용. 기회자 빼세요. 경제학 동네에서는 다 기회비용이에요. 기울기는 바로 XJ의 비용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이 기울기가 좀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XJ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빨간 색깔보다 기울기 작으니까 XJ에 대한 기회비용, XJ 비용이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PPC가 수평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PPC가 수평이면 내가 여기 보시면 수평이면 경제학 점수를 10점 이렇게 올리는데, 아니면 1점 올리는데, 한 개니까 1점 올리는데 회계학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 점수 더 받는데 내가 회계학 점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수평이다라고 하면 XJ에 대한 기회자 빼도 상관없어요. 기회 비용은 없어요. 빵을 의미해요.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느낌이 와 닿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러면 X제를 내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기회비용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거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나와 있잖아요. 그 한계 변환율 MR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PPC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PC의 기울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X제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MRT 하니까 MRT 우리 저 뒤에 일반 균형 파트에서 하는데 이거요. X에 대한 비용인 거야. 기준이 뭐다? 기준이 Y제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C, Y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세 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튼 파랑보다 빨강이 기회비용은 훨씬 더 큰 거예요. MRT가 훨씬 더 빨강이 큰 거고요. 그렇지만 각각의 점에서는 기회비용은 일정한 건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오목하잖아요.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를 내가 추가적으로 생산 증가시킬 때 치러야 하는 대가인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X제 비용이 훨씬 커진다.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하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의미는 PPC가 오목하면, 물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이에요. 하면 X제를 추가적으로 증가시 왜냐면 관심사가 X제니까 X제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체증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체크를 하시죠.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 정도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첫 시간이니까 그냥 시작이니까 한 거죠. 와, 나 기회비용도 잘 알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조금만 설명할 건데. 자, 그리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안에는 낭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낭비가 있는 점이고 밖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생산이 불가능한 점들을 나타내고 곡선 위에는 효율적인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 교육 수준 향상, 인구 증가 등등등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XY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PPC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에가 이제 효율적인 점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점이라 할게요. A점은 지금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어져 있는 경제학과 회계학 점수를 여기 밖으로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면 효율적인 상태로 가고 A와 같은 이런 상태 우리가 실업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곡선 밖에는 이게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도달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 정리했고 문제를 가지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 뺐는데 쉬워서 근데 한번 1번부터 볼게요. 8페이지 1번 한번 봅시다. 1번.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셔도 되는데 예습과 복습 둘 다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예습 아니면 복습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습 위주로 하시고요. 저는요 수업 따라가는데 문제 내용을 미리 잠깐 읽을 시간은 드릴 텐데 이게 자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1, 2, 3, 4 답을 찾지 말고요.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서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다. 오늘 수업할 거구나. 그렇게만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 보는 대신에 알바를 해서 5,000원을 벌었대요. 놀부가 알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에 기회비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알바를 할 수가 있고요. 알바를 선택하지 않으면 뭘 얘는 할 수 있냐면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비디오를 봐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게 되면 어떤 만족을 얻겠죠.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너 비디오 볼래? 비디오 봤을 때 기회비용 뭐야? 알바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 여기서 알바했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지. 그러니까 돈을 받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가를 받는 거, 그게 기회비용이고, 알바를 하게 되면 비디오를 같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비디오를 봤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비디오 봤을 때 즐거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마인드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풀어봅시다. 3번 한번 보세요.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신품을 개발 중이다. 이랬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1,000만 원을 투자했대. 1,000만 원. 최근 영업부에서 보고하기를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예상 판매액은 개발 초기에는 원래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1,2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세상이 변해가지고 5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대요. 당신이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미 우선 거기 1,000만 원 들어간 거는 지금까지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지나간 버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1,000만 원은 지출했는데 특히 거기 보시면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내가 하다가 날라가면 그걸 가지고 뭔가 다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신약 개발 같은 거는 연구 개발비 같은 거 그냥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광고라든가 R&D 비용 있잖아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런 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작에서는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썬 코스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미 날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 이걸 계속 할까 말까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신약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은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이제 해서 그냥 계속 달려야 되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예상 판매액이 원래 1,200만 원이 이제 총수입 판매액이니까 총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수입이 기대됐는데 이게 잘못 예측한 거야. 예측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하는 거죠. 별로 뭐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렇지 않아요. 말장난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계산하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짝 아이디어만 보세요. 1,200만 원이 아니었대. 잘못 보고 했대. 그럼 가짜 정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했더니 500만 원밖에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할 때 이거는 이미 지나간 버스고 알았어 우리가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의 총수입이 예상되는데 500만 원보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그냥 접어버리는 거죠. 그럼 최대한 얼마까지 됐을 때가 똔똔이 되겠습니까? 아니 맥스 500만 원 비용까지는 투자할 의사가 있는데 비용까지는 투자 의사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비용을 내라 그러면 총수입이 500밖에 안 되는데 누가 투자하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500이다. 그러니까 이게 매몰 비용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죠. 자, 우리 4번에 별표하세요. 제가 요거 4번 문제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 미시경제학 유명한 교수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해가지고 아예 이 예를 그냥 거기다 문제로 넣어놨습니다. 예, 그냥 이 문제 그러니까 스토리를 암기하세요. 자, 취업을 준비하는 에코매니아 씨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죠. 여행을 떠나고자 한대요. 오, 좋으네요. 뭐 스트레스 쌓이면 여행도 가고. 자, 여행지를 물색한 결과 다음 세 곳을 선정했대요. 한국의 제주도를 갈 수가 있고 일본의 동경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게 제주를 가거나 동경을 가거나 가면 안 되나? 노제팬 해서 아무튼 거기 또 어디죠? 상해 맞나요? 일본 그 중국 상해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어디 가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400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의 만족을 얻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의 만족에다가
400만 원의 비용을 들이게 되고요. 동경을 가게 되면 6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800만 원의 만족을 얻게 돼요. 이게 비용을 들이고 이제 만족이에요. 총수입이라고 해도 되고 편익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순만족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두 개 뺀 거죠. 상해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상해에 가면 800만 원의 만족은 얻는데 500만 원의 비용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딜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면 당연히 순편익이 제일 높은 제주도를 가는 게 제일 낫죠. 여기는 600이고 200, 300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제주도를 선택해요. 근데 여기서는요, 제주도를 선택했을 때, 이 케이스만 잘 보세요. 제주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뭡니까? 할 때요. 이게 제주도 가게 되면 이 비용도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이게 눈에 보이는 비용이잖아요. 명시적인 비용이고요. 근데 제주도를 선택하면 내가 동시에 동경 아니면 상해를 포기해야 된다고. 이걸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동경을 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200만 원의 순편익 만족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것이고 상해는 300만 원의 만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기회비용이 뭐야? 내가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거든요. 상해인 경우에는 300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 내가 또 언제 상해 가볼까? 동경 200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쉬움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쉬움 있죠. 아쉬움. 아, 나 상해를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얘기할 땐 직접적으로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 우리가 보통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큰 거 이거 얘기하는 건 이거 비용이 그냥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넣는 거지. 그래서 요거 비용도 고려하고 이거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요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0만 원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요거 스토리 머릿속에 암기해주세요. 700만 원이다. 어떤 것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제주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암기해 두시고 오른쪽에 이거는 셀프로 하시거나 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해설이 좀 약간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되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하시지 마세요. 제가 요거는 약간 수정해서 다시 유인물로 나눠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가 이상할까 한번 보셔도 되긴 하는 건데 아닌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생산 가능 곡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쉬운 문제 할 때는요, 1번 같은 문제 체크해서 그거는 한번 보시죠. 1번. 생산 가능 곡선. 그건 여러분들이 셀프로 보세요. 그냥 기본. 예.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거는 효율적이고, 밖에 있는 거는 도달 불가능한 것이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참고로 넘어가세요. 너무 풀지 마세요. 우리는 저거를 풀 겁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괜찮은 문제예요. 4번. 4번. 자, 문제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XJ랑 YJ를 생산하는 K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두 개의 재화 생산 조합이 이렇게 있어요. 200, 300, 240, 290 뭐 이렇게 있네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재화 조합점은 어느 점이 돼야겠니? 이렇게 돼 있네요. 기회비용 체증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아, 그래서 우선 머릿속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오른쪽에 포인트 같은 것도 넣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몇 개 나중에 공식 같은 거 할 때는 보셔도 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수험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키포인트 넣어놨어. 그래서 보지 마시고 그냥 아셨죠? 앞에 OX 같은 것도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것도 심심하시면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보시지. 그리고 OX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OX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전체 문제를 아예 풀로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셨죠? 근데 심심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우선순위로 하면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그걸 복습을 한 4-5번에서 문제를 통으로 암기할 정도까지 하시고 그게 됐는데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보시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산 가능 곡선의 PPC의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의 기회비용? XJ의 기회비용이에요? YJ의 기회비용이에요? XJ 관심사가 XJ라니까 XJ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비용을 의미해요. 이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이게 MR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MRT가 우리가 저 뒤에 일반 균형에서 한계 변환율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언제 우리가 정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까? 그냥 MRT 하면 느낌 자체가 비용, XZ 비용 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굿모닝 할 때 뭐 굿, 좋은 거고 이거 가면 안 돼. 그럼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수능 사회 경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더 어렵게 나와요. 요즘 이제 이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딱 이게 MRT라는 게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기울기가 기회비용이 이건데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면 기회비용이 XJ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걸로 하면 이게 이제 뭐랑 같은 말입니까 하면 XJ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엄밀하게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자꾸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산 가능 곳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밑에서 봤을 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살짝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한번 봅시다. X가 있고 Y가 있어요. 자, 거기 처음에 첫 번째 두 개의 점이 있는데 X1, Y1이 200과 300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되는데 살짝 한번 보시면 100, 200 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00, 여기가 300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40과 290이네요. 그러니까 290이니까 여기랑 거의 비슷한 얼마 차이가 안 나네. 290이고 여기가 24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찍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A라고 그러고 요걸 B라고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와 B를 연결한 게 우리가 이제 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 요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알 수 있죠. 이게 40분의 10 하니까 요거 기울기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J를 4개 생산할 때 YJ를 하나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라고 하려면 요게 4분의 1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하려면 얘가 이제 체증하려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야 돼. 그러면 얘가 B 다음에 있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쭉 요 궤적 안에 있으면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이고요. 체증 이렇게.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게 노란 색깔이 기회비용이 일정한 건데 요거보다 좀 완만해. 기울기가 이렇게 좀 기울기가 완만해. 완만하게 되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쭉 되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기회비용이 체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시죠. 물론 이 안쪽으로 가려도 체증하려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더 완만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요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기요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니까 제가 바로 복습하니까 문제 답을 암기하게 되는데요. 내일도 보니까 또 이거 문제 답 3번 암기하게 되는데 그럼 공부 방법 제대로 된 겁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문제를 딱 봤을 때 나중에 이거를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4번 문제 같은 거 딱 보면 그때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옆에다가 여러분만의 풀이 방법이라고 할까? 여러분만의 소화시킨 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다 쓰시던 따로 뭐 이렇게 노트를 만드시던 해가지고 이 문제 그러니까 밑에 해설도 있긴 한데 해설 말고 이렇게 여러분만의 소화시킨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딱딱.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4번 문제 이런 거지? 5번 문제? 뭐 이런 거네. 슥슥 넘기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뒤에 또 어려운 문제는 이거 푸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소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풀 능력이 되고 그거를 좀 자기가 스스로를 좀 잘 파악을 하신 다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같이 무슨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는 한 뭐 몇 점만 이렇게 넘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제학은 60만 넘어도 여러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게 또 이렇게 잘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문제를 보시고 암기하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통으로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그럼 시험 문제는 다음에는 너 그때 그거 있잖아. 기회비용 문제 할 때 이렇게 할 때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건데 체감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되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우선 거기 조합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280과 270 한번 볼까요? 예, 그러네. 다시 또 280 갔는데 270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울기가 이거보단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40 갔는데 70이면 이게 두 칸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27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거 요거 하얀 색깔도 당연히 노란 색깔보다는 가팔라지니까 280 대비 270 요것도 요거보다는 가파르면 되니까 3번이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그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취지만 잘 체크하세요. 자, 6번 풀어볼게요. 6번. 자, 6번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 6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 네, 6번 풀어보세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저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 가능 곡선상이 딱 있으면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XJ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XJ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조합 한번 점으로 찍어볼까요? 자, A국 한번 찍어봅시다. XJ가 있고 YJ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국은 X제가 0개일 때 Y제가 14개예요. 이해되시죠? 14개 이렇게 14 이렇게 돼 있어요. 빵일 때. X제가 1개일 때 Y제가 8개입니다. 그래서 살짝 8개니까 뭐 중간쯤 해가지고 여기 1개일 때 1이 좀 작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게 하시죠. 그리고 2개일 때 빵입니다. 2개일 때 빵이에요. 2개일 때 빵. 이렇게. 그러니까 A국의 그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16페이지에 있는 6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냥 매끄럽게 해설해서는 곡선으로 그려놨는데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정확한 정보는 2개밖에 없어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B국 볼게요. B국은 X제가 0개일 때 Y제가 몇 개예요? 26개인가요? 네, 26개. 여기쯤 되겠죠. 26개. X제가 1일 때 얼마예요? 16개인가요? 16개면 여기쯤 되겠네. 1일 때가 이렇게 돼요. 여기쯤 돼요. 16개. 2일 때 어떻게 됩니까? 2일 때가 빵 이렇게 되니까 2일 때가 빵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B국의 거의 보시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야 되나? 이 어떻게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PPC가 B국의 PPC 이렇게 돼 있고요. 파랑이가 A국의 PPC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빨강이가 훨씬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예, XJ에 대한 기회비용이 빨강이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1번 한번 봐볼게요. 1번. 자, XJ를 한 개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문제 쫙 치세요. 밑을 쫙 치세요. 원래 이게 오리지널 말인데 그냥 뭐라고요? XJ 비용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XJ 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가 더 비쌉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A국이 B국보다 적다. A국이 파랑이고요. B국이 빨강인데 B국이 훨씬 더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A국이 더 적다 하는 거니까 완만하다. 그 뜻입니다.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정리하면 A국의 PPC가 더 완만해요.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PPC의 기울기가 더 작아요. 완만하다는 게 작아. 자, PPC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A국의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국의 XJ 관련된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면 XJ에 대한 기회비용이 XJ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번 봤는데 너무 확실하게 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보셔도 되지만 요 기울기가 언제나 출제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울기가 만약에 확실하게 맞거나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거는 그냥 답으로 찍고 다음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보시고 그 8번 문제 좀 한번 보세요. 회계사 문제에서도 요 기울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2017년도에 거기 보시면 8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좀 풀어보세요. 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되세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Q, X제와 Y제의 조합을 Q로 표현했습니다. 이 QX 플러스 QY는 16 이렇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걸로 할게요. 익숙한 걸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갑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 Q 대신 그냥 XY로 쓰셔도 돼요. 이 X 플러스 Y는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을국은 어떻게 됩니까? 을국은 x 플러스 2qy는 16 이렇게 있으니까 을국은 x 플러스 2y는 16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x가 있고 y가 있어요. 갑국 한번 볼까요? 갑국? 갑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각각의 절편을 찾아보시면 돼요. x가 빵일 때는 y가 16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6 이렇게 돼 있고 y가 빵일 때는 x는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거야. PPC의 갑국이 이거예요. 이 기울기가 얼마야? 2잖아요. 이 뜻이 뭐라고요? x제 생산할 때 비용이 x제 하나 증가할 때 y제 2개라는 거니까 그냥 x제 비용이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역할을 하는 게 이 y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1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는 100배 가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y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제가 비용이 2다라고 하면 x제 하나 생산 더 하려고 하면 y제를 2개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y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을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y가 빵일 때 x가 오히려 16이고 x가 빵일 때 y는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자, 갑국의 기회비용은 이거 기울기가 지금 2예요. 다시요. 기울기가 2가 됩니다. 이거의 의미는 자, 이거 다시 해석하시면 x제가 관심인 거예요. x제의 비용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기회자 빼도 그러려니 하세요. 비용이 2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더 고풍스럽게 얘기하면 MR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MRT XY가 자, Y가 기준으로 했을 때 x제에 대한 비용이 2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값에 있어서 자, 거기 밑줄 치세요. y제의 기회비용은 이랬어요. 자, 우선 값을 봤을 때 x제의 기회비용이 2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단 말이야. 기울기가 2니까. 그럼 y제로 나타낸 거 하면은 뒤집은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제의 기회비용이 2고 y제의 기회비용은 2분의 1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이게 뒤에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할 때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장 가면은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잠깐 x제 하나 생산할 때는 y제를 2개 포기하니까 x제 기회비용은 2고 뒤집어 얘기하면 y제 하나 생산하려면 x제를 반 해야 되니까 2분의 1이고 잘 되는데 시험장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자기가 연습할 때보다 실전에서 더 자신의 능력을 막 150%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돌연변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막 버벅거리고 대사도 까먹고 뭐 노래 연습할 때도 잘 못하다가 실전 무대 그 뭐 앞에 딱 쓰면은 막 더 이렇게 막 무슨 이상한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더 잘 되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제 생각에는 자신의 실력이 한 80% 정도
발휘한다. 그럼 뭐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 이상 발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공부 장소도 그래서 나중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아침에 머리 잘 돌아갈 때 문제 풀면요. 잘 풀려. 왜 이렇게 잘 맞지? 이럴 수 있는데 독서실에서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낯선 환경에서 약간 모르는 사람과 또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대각선에 보니까 다리 떠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안 돼. 별게 다 신경이 예민하니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직관적인 감각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C의 기울기가 뭡니까 하면 XJ 기회비용이야. 그럼 기회비용이 XJ 기회비용이니까 YJ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반대가 된다니까요. 기회비용은 2분의 1, X제로 표현하니까 2분의 1 절반 반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을에 있어서는 X제 기회비용은 그러니까 이거 회계사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그냥 막 어떻게 암기하니까 내용을 좀 이렇게 체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보면은 되게 유치한 거거든. 뭐 오늘 수능에 나올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값이 이거고 을은 빨강이잖아요. 을은 기회비용이 어떻게 돼요? X제 기회비용은 2분의 1 그냥 끝이지 뭐. 그러니까 y제로 표현했을 때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가 요 책이 올해 간평사 문제랑 작년도 간평사 문제가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작년도 문제는 제가 요 책 뒤에다가 추록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하고 회계사랑 이렇게 집어넣어서 추록을 만들었는데 그 추록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강의하거나 아니면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제가 복습 문제로 이렇게 하긴 뭐 하니까 요 간평사 문제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최근에 올렸는데 다들 별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올리다 말고 있는데 아무튼 그 책은 우리가 진도 어느 정도 나가면 관련된 회계사 문제나 간평사 최근 문제 아니면 공무원 문제 중에서 괜찮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 두세 개 해가지고 자 뭐 갑자기 보는 파파이스 시험을 이렇게 딱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번 하거나 그렇게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알아서 언젠가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은 그 기회비용과 관련해가지고 생산가능곡선 말씀드렸고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X제의 기회비용, X제 비용이다. MRT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거는 뭐 이제 수요 공급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